안녕하세요. 네, 화면 조금만 만지겠습니다. 음악 듣고 계세요? 자료 좀 조금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세요? 음악? 뒤에가 좀 환하죠?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노래는 혹시 레옹 영화 보셨어요? 네, 레옹이라는 삽입곡에 들어가는 거죠? 네, 스테잉이 부르는 Shape of My Heart 라는 노래. 내 마음의 모양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양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네, 1분 정도 돼서 저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게 제가 혼자 카메라를 켜고 자료를 준비하고 막 이러려다 보니 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켜야 이제 구도 이런 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 기간 내내 조금 네, 방향을 좀 이렇게 잡으려고 음악을 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에 걸려서 안 들어가는 동영상 종종 생겼어요. 네, 저작권 아직 그래서 옛날 노래 트는 거거든요. 지금 노래 틀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옛날 노래를 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의미 있는 노래 딱 들었을 때 아, 저 노래 뭐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노래 그런 것만 이제 초이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네요. 뭐 하여간 뭐 음악에 그게 큰 비중을 두는 건 아니지만 자 오늘은 이제 건강가정용 12강을 할 차례입니다.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실천 기술인데요. 어, 책은 몇 페이지시냐면 페이지가 352쪽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강가정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 건강가정론은 사회복지를 따기 위한 필수 51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가정사라는 어떤 특별한 이렇게 수강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교양 과목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 과목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자, 페이지표 보셨나요? 건강가정 사업을 해서 실천인데요. 어떻게 보면 건강가정 사업 자체가 요구하는 게 과연 뭐냐? 또 주요 기술이 뭐가 필요하냐? 또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건강가정 사업에 대해서 했으니까 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사례 관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치료하고 가족을 약간 얘기를 들어주고 막 이런 얘기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치부를 오픈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옛날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향이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돼서 가족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사례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왜 참견이에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깊게 조사의 기술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사례 기술 그다음에 가족들을 치료한 그런 어떤 예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분석하고 건강 가정 사업의 요구와 조사 기술에서는 이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 하긴 한데 건강 가정 지원 센터라고 있어서 제가 챕터 밑에다가 강의 자료 말고 밑에다가 막 뭐 이것저것 달아놨잖아요. 거기를 좀 이제 찾아서 보시고 직접 서치를 하셔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더 다양한 걸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자료 밑에다가 부대적인 저희 자료를 막 집어 넣어놨어요. 그걸 조금 찾기 쉬우시니까 클릭만 하셔서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어떤 특성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특성에 대해서도 또 맞는 건강가정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또한 지금 저희 모든 국가사업이나 정책사업 자체가 지역사회하고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자원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연계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조금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을 고려해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학자들이 뭐 많은 연구들을 했겠죠. 선행학습자들이 저 위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가 과연 뭐냐라고 이제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구조적인 관점인데요. 지역사회의 어떤 공간적, 지리적 다 다르죠. 정치적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도시나 마을, 이웃 이런 같은 구조를 보면 지역 경제적인 어떤 지리적인 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다. 혹시 수원 가보셨나요? 수원은 약간 분지예요. 전반 지역을 보면. 그래서 거기가 약간 추워요. 다른 지역보다. 수원 자체가 경기도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특성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으로는 구성원들의 구성력을 정도를 가지고 강조하는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유대를 연계해서 연계망을 확보해서 간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뭐 이런 관점은 장소, 기능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서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이러잖아요. 뭐 자기, 우리 뭐 아주 친한 저기 부부한테는 이제 자기, 우리라는 개념을 쓰듯이 이렇게 지역사회는 우리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2013년도에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는 지리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맞고 단 하나는 같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이해와 관심이 형성되는 어떤 교회, 조합, 시민단체 이런 것들의 이익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는 지금 제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PPT보다도 책하고 혹시 깜빡 잊어버리고 막 시간이 길잖아요. 이제 찾기 어려우시면 화면을 보시고 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찾으시라고 제가 PPT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제 이 PPT는 요약되어 있어서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지역사회 분석 기술과 사전 기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역사회 분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주변이나 상황이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설명을 정확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겠죠. 또 어떤 요인에 대한 질문 형태를 만들어서 뭐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약간 분석을 하는. 근데 이제 저도 논문을 자주 쓰고 있는 편이긴 한데 사회복지 쪽으로 이제 관심이 생겨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사론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설문이에요. 이렇게 개개인의 어떠한 들어가 있는 노하우, 생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처해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그거를 수집해서 다 입력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여기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설문조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 욕구 또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어떤 자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어, 요구와 조사 기술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실태와 건강한 가정 사업에 대한 욕구와 요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들. 그래서 건강 가정 사회 조사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건강가정사의 사업이 어떤 업무 진행이나 조사 병행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직접 가보지 않은 한. 그래서 이런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건강가정센터 이렇게 약간
공개된, 공인화된, 공식적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기관에서 자료를 좀 제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기초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제 조사자들이 그걸 얻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조사 어떤 게 부족해 어떤 게 부족해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와 요구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353쪽 위에 있습니다. 욕구와 요구와 욕구. 아우, 발음하기도 좀 힘들지. 그죠? 욕구, 요구. 그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이기도 해요. 욕구는 생리적, 본능적인 욕구와 본원적인 욕구의 의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먹는 거, 그죠? 자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본능적인 거를 뭐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는 의식주 해결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입어야죠. 먹어야죠. 뭐 편안한 곳에서 내가 쉬어야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성장 배경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아무리 우아하고 막그 이미지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편안하게 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궁색하게 살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막 이제 남한테 베푸는 걸 좀 덜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뭘 갖고 있으면 통 한쪽이라도 이렇게 나눠 먹는 이게 성향인 거죠, 성향. 그죠? 이런 성향은 어디서 가족에서 또는 성장 배경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상황에 따라서는 뭐가 정상이다.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를 들면 생일이 되면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쵸? 어른이 돼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마다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구라고 한다면 친구가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줄 때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근데 받고도 상대편의 뭐 생일날 안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있으면 약간 더 이렇게 챙겨드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 불편해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거든지 꼭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그래서 웬만하면 친구나 뭐 이렇게 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서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제가 한 적도 있었습니다. 353쪽에 욕구에 대한 조사 기술이라고 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욕구에 대한 조사 기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특히 가족 단위에 있는 건강 가정 사업을 운영할 때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뭐뭐뭐가 필요해요. 저는 일자리가 필요해요.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그 사람이 뭐를 요구하는지, 뭐를 어떠한 것을 욕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어떤 결핍된 상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 건강가정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요구도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같이 제가 PPT를 넘긴다 하더라도 갖고 계시는 책 그냥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요구도는 어떻게 보면 조사 내용에서 개인과 가족에 둘러싼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한 어떤 자료, 또 기존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뭐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 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발, 뭐 이런 뭔가를 제시를 했을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단 이게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건강 가정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지역 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의 표 12-1 펴보십시오. 페이지로는 354쪽입니다. 네, 여기 보면 기초 자료부터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발에 대한 자료, 또 지역사회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뭐 기초 자료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기본 자료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주거 기간은 언제인지, 여기 몇 년 살았는지, 소득은 있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빈곤에 대한 인구율, 거의 다, 지금 우리가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여유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택의 보급률, 범죄율, 이런 것들. 아무래도 조금은 상황이 안 좋으면 남의 걸 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의 특징이나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통제 변수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 통제 변수는 변하는 거잖아요. 존속 변수가 있고 이 종속 변수의 무언가가 이제 조사론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학년이 되셨으니까. 종속 변수의 이 통제 변수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 변수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 종속 변수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냐, 영향력이 없냐. 통계학적으로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플러스 1 이상 되느냐, 마이너스 0점 몇으로 내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력에 대한 클라이언트,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또 돌봐야 될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하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되어 있겠죠? 의료사회복지사, 기타 등등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강가정사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 어느 부분인지를 캐치하셔서 어떻게 연결시켜주는 거까지. 제가 건강가정사라 해서 이렇게 대주거나 돈을 대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많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다 케어합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베이스를 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이 아프니까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에 가면 또 의료사회복지사도 있고 거기에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단계가 있다면 건강가정사로서의 단계가 있다면 그게 5단계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물론 다 사회복지사가 될 거니까 다 정책적인 건 다 파악하고 계셔야겠지만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지역별에 갖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다 아실 수는 없어요.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변경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계신다면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나 새로운 것들, 현재 생활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조사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사셔야 돼요. 네, 그쵸.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8개를 들을 수도 있고요. 다른 또 어떤 분은 11개라고 또 들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시각을 넓혀보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나는 왜 8개로 알아들었을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향과 성품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10개를 얘기했는데 상대가 11개를 들었어. 나는 왜 한 개 더 들었어? 나는 10개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상하신 사람이네? 이렇게 또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상대를 좀 이해하는 넓은 마음. 그래서 또 성인학습자들이 그런 쪽에서는 다른 일반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비교 위에 있지 않을까. 결혼 생활도 해봤고, 사회생활도 해봤고, 어느 정도 연륜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런 걸 물어볼 때, 소득이 얼마예요? 얼마 벌어요? 남편은 얼마 벌고요? 막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고 그 사람이 이런 현재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말할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또 고용이나 경제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음, 편리함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활과 영역에 대해서 현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기존의 서비스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 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네요? 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대한 평가나 문제점,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개발에 대한 욕구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맨 밑에 칸에 보면 지역사회에 관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권 다르고요. 경기 안에서도 다, 뭐 의정부시 다르고요. 양주시 다르고요. 특색이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적 집단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서 내가 맡고 있는, 내가 또 어드바이스 해줘야 될 클라이언트한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존재나 서비스의 내용을 조금 더 빨리 숙지를 하셔야 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채널을 좀 개발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확보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앞에 자료 때 뭐 센터도 넣어드리고 논문도 넣어드리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아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여기 한번 들여다볼까? 아 그때 이거 한번 본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볼까? 막 지금 그런 거죠. 서치할 수 있는 이제 폭이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서치하는 능력이 이렇게 커지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따서 일부러 이렇게 넣어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시고 아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사고의 폭을 넓히시라고. 그러다 보면 뭐 센터를 찾아서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실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뉴스를 보실 때 사회경제면을 좀 보셔서 정치 사회적인 지원이라든가 국가가 갖고 있는 이런 건강가정에 대해서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정치 사회면을 좀 깊게 알고 계셔서 이런 사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층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내용을 또 숙지하고 계셔야 발빠르게 거기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개발도 됐을 거고 기존 개발을 업그레이드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55쪽에 보면 요구도에 의한 조사 방법에 의한 유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요구도는 조사 방법은 이제 지역사회 설문지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청회나 뭐 포럼 이런 것들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자료를 가지고 2차 자료를 분석해서 델파의 기법, 뭐 주요의 정보에 대한 조사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설문으로 해서 표본을 선정하는 게 가장 집단의 특성에 갖고 있는 것. 여기 지금 건강가정론 앤드 사회복지는 개개인에 있는 어떠한 뭐 고통, 그다음에 뭐 고난, 욕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표본을 돌려서 돌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뭐 델타 기법이나 회계 기법이라든가 회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계의 어떤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2급에서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석사까지 가신다면 4년제학 졸업하시고 석사까지 가시면 당연히 통계를 하셔야 돼요. 통계를 할 수 없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계 공부하실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가정의 요구에 대한 조사 기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 설문 조사 방법, 이게 제일 그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설문 조사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뭐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욕구나 구조화되는 설문지나 면접 등을 통해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뭐랄까 정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더라고요. 경영학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런 것들 시스템화해서 경영, 경제, 행정 이런 어떤 인문사회결에 이렇게 약간 그 제공한 돈을 내야 되죠.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어,
하나씩 물어봐야 되는, 조사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서 쏘면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구글에 가면 그렇게 조사를 만들어서 문항은 내가 고쳐야겠지만 만들어서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카톡으로 이제 하면 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지역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고 확률표 표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절한 표본의 크기, 표본은 사람들의 어떤 그 수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지금 사회복지에 포함이 된다면 또 경영학에서는 어떤 기업의 수, 몇천 개, 우리나라에서 상장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을까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뭘 만드는지 모르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분류에 뭐뭐 해당이 되는 제조업 몇 개 수, 그러면 뭐 4천 개, 5천 개, 많게는 7천 개, 8천 개 정도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돌리면 좀 쉬워요. 그렇지만 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 여기 학교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핸드폰으로 열어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이런 조사를 하신다면 건강가정사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걸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설문조사 기법이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표집을 만드는 게 적절한 크기. 뭐 어떤 사람은 10명인데 말도 안 돼. 공학 계열에서는 10개, 20개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100개 갖고 될까? 지역에 20명, 이거 200명 갖고 될까? 뭐 이렇게 보는 그 연구가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걸 작성할 때 이 문항이 신뢰성이 있는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가능한지, 타당성은 있는지 이렇게 측정 도구에 대해서 약간 또 체크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사회복지기관의 요구 조사나 이용자의 만족 등에 대해서 물론 만족이겠죠.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연구자들이 설문지 구성이나 질문 문항에 조금 이렇게 변동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수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조사는 자주 사용되는 설문조사의 크기에 집단적인 어떤 설문조사와 의견 설문조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집단적 설문조사는 개인 응답자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탐색하는 거죠. 반구조적인 어떤 면접법 같은 것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태도나 설문지 조사에 대한 응답 이걸 해주시면 뭐를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뭐 그걸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대답을 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브레인스토링이라고 해서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들의 어떤 주제는 물론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걸 할 때 죄송스러워서 막 그 티켓? 길게는 1시간 짧게는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반 이렇게 대화를 하려니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솔직하게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수박 겉핥기처럼 뭐 약간 표면적으로 예쁘게 보이기,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막 신경이 쓰인 적이 있었어요. 이런 면접대화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보다는 개인적인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가 태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조사해야 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나 태도 조사를 할 때는 어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웬만하면 요 틀 안에서 서로 대화하게. 아, 그런 걸 뭐 하러 물어봐요? 막 이러실 분도 계셨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 기간의 연구 결과를 좀 보여주기보다는 이 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인식하는데 요구조사가 필요한 그런
장점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기법이 시간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듭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해 주고 가세요. 못 드릴게요." 막 이러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내가 이거 해 줬는데 뭐 안 줘요?" 막 이러시는 분도 계셨고요. 우편 주사나 우편으로 하는 조사라든가 전화 이런 것들은 요새 어떻게 하세요? 응답률 하면 끊어 버리지 않으시나요? 우편으로 하면 그냥 간과해 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응답률이 낮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투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는. 근데 지금 건강가정사가 되실 분들은 대부분 클라이언트한테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역정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건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자, 뭐 기타 자료는 그렇고, 자, 데일타 기법 여기 조금 나와 있네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데이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합의점을 찾는 건데, 전문가들이 20에서 30명들의 전문가를 좀 선정을 해서 연구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맞게 이제 설문지를 구성해야 된다. 근데 이제 조사 내용에 대한 설문지를 포함하고 회수 방법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연구자로서 이런 20명에서 30명의 전문가를 모아놓고 연구 목적을 얘기한 다음에 나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었소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빠서 오지도 못하고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개별 연구가들 말고 기관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죠. 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있어요. 이 문제가 이 설문이 신뢰성 있고 타당하냐 안 하냐. 그렇게 하는 통계 기법이 있어요. 아예 거기다가 돌려서 그 이제 논문에다 쓰는 거죠. 연구에다 쓰는 거죠. 나는 이 문설문항을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이 몇 퍼센트 이상 나왔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본다. 굳이 뭐 이렇게 2, 30명씩 모아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어,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356에서 357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기법의 장점은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아도 자기 이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았고 학년 이런 걸 쓰지 않아도 저희가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조금 냉철하게 모든 분들이 막 다 좋다고 해주시는 거가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약간 내가 잘해줬어요. 설문조사. 이거 뭐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점수를 나한테 잘 준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감정을 집어넣지 않고 그 문항이 실제로 그런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익명을 보장될 수 있고 특정한 인에게 영향을 받거나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이걸 꼭 써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좀 피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는 자유로움이 좀 있다. 델타 기법이라는 건. 단점은 과정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설문지를 보고 보내고 받는 그런 것들.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 30명한테 이렇게 줘서 설문지 받아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만 해도 약간 양이 많아서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메일로 보내죠. 메일로 보내거나 자료를 이제 보내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확실하게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8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 방법이란데 주요 정보의 제공자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명의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장 아니면 리 이장님 뭐 이런 분들 뭐가 있을까요? 회장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는데요. 인접의 직종 전문가라든가 지역 내의 사회복지 단체 뭐 단체장이라든가 대표자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쪽에서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조사 방법이 큰 장점은 이제 빠르고 쉽죠. 표본수가 줄었으니까. 개별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내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50명이에요. 그럼 다 찾아가서 얘기해서 귀찮게 그런 걸 물어보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또. 친근 가고도 뭐 사드려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장들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처리가 되겠죠. 쉽고 빠르게. 그래도 비용도 더 저렴하게 들겠고 표본도 좀 작을 수 있지만 신뢰성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정보 제공자와 접촉을 통해서 문제에 관련한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자원이나 연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시각으로 좀 얻을 수 있다. 의도적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다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렇게 약간 그 장들만 뽑아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집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을 그렇게 표본을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다 했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겠죠? 각자의 개인만의 생활이겠죠? 지역사회 전체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공직자로서, 대표자로서 뭐 이런 주관적인 견해가 좀 많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훨씬 더 이 클라이언트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선정된 주요 정보라든가 제공자들에 대한 지역 사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이 동네가 싸서 와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이면 이쪽에서 발령 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들은 그 지역 장소에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네, 쭉 살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한 가족 치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사례 관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개념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건강가정사는 가족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문제와 복잡한 어떻게 욕구에 대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지역사회에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뢰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이런 건강가정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재자와 어떤 이런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례 관리라고 한다면 다양한 문제와 복잡한 어떤 욕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시에 필요를 받고자 하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뭐 직접 아프기도 하면서 직업도 좀 가져야 되고 아프니까 직업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병원비도 없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복지 시스템을 조금 약간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활동들 간에 이제 연결망을 해주고 그 조직에 대한 계획의 목표 이런 것들 잘 중간의 관리자들이 건강간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심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란 뭐냐면 대인 서비스에 대해서 실천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돕는 어떤 통합적인 실천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그 가족의 욕구에 사정한 그 후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서비스나 뭐 기회나 뭐 월급이나 이런 거 포괄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그뭐 강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사정을 좀 진행해서 지지하거나 옹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옹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옹호하거나 이렇게 약간
당신 의견이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적절한 효과적인 서비스에 대한 전달을 점검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활동을 사례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삶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정도의 이런 상황이면 그 정도면 엄청나게 훌륭하시죠.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개인의 성장이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거.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것들. 네, 실천의 초점은 이제 병리가 아닌 강점으로 두는 경우. 그다음에 실천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협력적인 관계이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고 웬만하면 최선을 다할 거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정과 서비스 제공에서 계획을 다른 지역사회의 자원과 개발에 연계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그분들한테 인식시키고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니 우리가 우리한테 뭔가를 조금 오픈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사례 관리의 구성 요소는 사례 관리의 대상, 클라이언트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사례 관리자, 현존하는 서비스 체계, 뭐 조직이겠죠. 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조직 기관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구성 요소가 되어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대상인데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상의 이 사회의 어떤 자원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할 수 있는데 뭐 게을러서 그렇게 봤자 뭐 이런 서비스가 나를 도와줄 텐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 진짜 뭐 몸이 너무 아파서 아니면 장애를 입어서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과거에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는 사람들을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몸도 아프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신보건이라든가 장애보건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물론 돈 많으시고 아직까지도 좀 정정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그 자원을 가지고 사람을 써가면서 나랑 말벗도 해가면서 누구를 이렇게 대우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이나 시장이라든가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시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을 좀 증가시키는 늘어나야겠죠. 늘려야겠죠. 그런 분들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하여금 포괄적인 서비스를 조금 해줘서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조금 더 넓혀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죠?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 영역, 재가 복지 영역, 노인 복지, 가족 복지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이제는 건강상식, 교양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시니까. 네, 이런 분들도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노인복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가족복지와 노인복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만 같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래 추세를 보고 노인도 65세가 아니라 경로도 65세가 아니라 이제 70세, 75세까지도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으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례 관리입니다. 사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자활하고 자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의 욕구들을 당연히 파악을 해서 각종의 서비스를 조정하고 확보하는 그런 역할이죠. 사례 관리자들은.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원에 대한 개발을 하고 클라이언트들의 역량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역할을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나라에서 뭔가를 도와줘요. 라고 하는 것보다 지원도 받고 활기차게 몸도 건강하게 만들면서 경제 활동을 해서
대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삶을 예, 의사소통이 가능한 퀄리티가 좀 높은 뭐 이런 형태로 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조금 더 좋은 기쁜 그런 형태의 삶이 될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렇다고 뭐 자기가 처져 있는 삶보다 위에 사람들,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삶에서 행복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래서 어르신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관리자는 사회복지의 가치나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재반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의사소통의 관계를 형성의 기술을 조금 스킬을 좀 키운 다음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걸 또 까먹잖아요. 기록도 해야 되죠. 지역사회 자원이나 개발을 연계해서 활동 기술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이러이러한 걸로 제공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서비스의 체계, 그 다음에 사례 관리 조직, 또 사회 자원 및 사회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례 관리 서비스는 그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환경 그런 것들을 조금 환경하고 자원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례 관리 기관이나 조직들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사례 관리 기관은 어떻게 보면 체계 지역이겠죠. 조직에 대한 수준에서 서비스의 조정과 연계를 책임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을 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의 사례 관리를 우리 여기를 이렇게 했었어.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거에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추워서 이런 게 더 잘 먹혀 뭐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이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뭔가의 시스템을 지역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운영체계가 조금 모든 게 다 같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체계를 좀 조직화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61쪽에 밑에 보면 자원 및 사회 관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 자원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예요. 시설, 설비, 자금, 뭐 물자, 뭐 이런 것들인데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이런 사회적인 자원은 무한한가요? 한정되어 있나요? 한정되어 있죠. 그럼 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규칙과 규범, 그다음에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뭐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누구 하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누구 하나 약간 그 풍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건강가정사의 역할이 아닌가. 이분하고 막 친하다고 이 사람한테는 뭔가를 뭐 혜택을 더 주고 이 사람은 내가 갔는데 뭐 조금 껄끄럽게 얘기하네? 그러면 덜 주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관계망은 사회 제도 속에서 비제도적인 어떤 맺어진 관계망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말 이상한가? 모든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공평하게 대하려고 되는데 누구는 서운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누구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더하고 덜 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다 역량이 있으면 제가 능력만 있으면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만 있으면 싹 왜? 첫째, 다들 고생하시죠. 주말반은 주말반대로 고생하시죠. 주중반은 주중반대로 고생하시죠. 그리고 뭐 하나에 제가 포커스를 꽂히냐면 나이랑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시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열정, 지금 막 추운지 더운지 뭐 배고픈지 뭐 그런 거 느끼지 않나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저분. 근데 저한테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만 느껴지는데 제가 능력만 있으면 싹 다 에이플 막 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회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관계 속에서 내재되는 자본적인 형태로 물적, 인적 당연하죠. 다 같이 그렇같이 생산적인 담보는 비체계적인 형태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의 자원이나 사회 관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 비체계적인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여기에 또 제가 원하는 말이 안 나오네요. 책은 362쪽 위에 상단입니다. 상호 호혜성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신뢰를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대인적인 관계예요. 저랑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때는 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뭐 제가 또 뭐 성인학습자보다 또 나이도 어린데 뭘 알겠어요. 많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50대 중반까지 살아왔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바른 말을 했을 때 그게 정답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옳은 말을 했을 때 관계가 소홀해져요. 어, 속상하다고 하면 그 속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셨군요. 이렇게 위로를 해야지 그 사람의 관계가 막 좋은데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말 듣지 뭐 이런 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클라이언트한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친근감 있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처해진 상황을 진짜 마음속으로 이렇게 품으셔야 된다는 거죠. 건강가정사들은. 그래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분이 나랑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게끔 관계를 형성을 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서로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서 서로 관계가 좋은 다음에 사회에 적용되는 어떤 뭐 이렇게 약간 혜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면 사회 관계 실천 과정, 이 사회 관리는 뭐 초기 과정, 뭐 사전 과정, 개입, 계획, 그다음에 실행,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과정은 발굴이죠.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우리치처럼 의뢰나 스크린이 인터이크처럼 계획을 해서 과정을 모두 다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더 아우리치 끄집어내는 발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례의 발견이죠. 스크린미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책 362쪽에 밑에 하단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사례관리 초기 과정에 있습니다. 이 스크린이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수집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그 정보들을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간주해서 추정하면서 세부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금 파악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평가해서 받아들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찾는 아까 발굴이라고 발견 이런 단어 썼잖아요. 그럼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기관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기관을 통해서 찾아내고 사례 관리는 잠재적, 즉 미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숨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발견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A라는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1번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가정사가 잘못 발굴해서 다른 사람한테 3번이라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례관리 초기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쵸? 어떻게 찾아내는 거 도대체?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다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례 관리는 대상의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인의 의뢰를 해서 기관의 적극적인 아우리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오세요. 걸어서. 자발적인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 도와주세요. 정신이 건강하신 분이죠. 아니면 전화로 요청하거나 얘기를 해봐서 이쪽으로 오세요. 센터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러면 또 오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약간 적극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죠. 지역사회 내에서 갖고 있는 사업의 홍보나 안내, 지역사회 유기기관, 간담회,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저도 해결이 되나요? 저도 대상이 되나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아우리치인데요. 이건 자신의 욕구나 그런 것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나 자원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것도 그럴 수 있죠. SNS도 좀 어렵고 뭐 이런 분들이면 동기가 부족하거나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하여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이건 이런 식으로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이 확인하고 서비스에 제공하고 기본적인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이 서비스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다른 건 또 부족함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숨어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새로운 발굴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뢰도 있습니다. 의뢰.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기관이나 자원이나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는 방법도 꽤 많죠. 시, 군, 구, 읍, 면, 동 뭐 이런 데서 이제 수급자니 차상의 계층에서 그게 막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창피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국가에서 돈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차상이에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되려는 사람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여간 클라이언트를 발견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거 다 우리가 열심히 나라에서 또 젊었을 때 돈을 벌어서 세금을 다 낸 거를 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 더 나이가 드신 분을 통해서 이런 걸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제공받는 사람이 마치 막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걸 제공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국가 위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셨고 세금을 내셨으니까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주민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 사람들을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에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타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지 내 주변은 대상이 안 되는지 저희 어머니도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장애인 판단 받으셨거든요. 뭐 넘어지시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제 약간 치매가 와서.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장애를 이제 받으셨어요. 장애 등급도 받아서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저는 자세하게 뭐 그것까지 뭐, 그러니까 받아요. 그래서 요양 시설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집에 돌아오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4급 정도 받으셨는데 중증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상인도 아니고 이제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가 되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끔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조금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좀 하고요. 물론 이제 좀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개인 정보를 오픈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그러면 비밀 보장으로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국가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럽다고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 스크린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잠재된 클라이언트들에게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대상이 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다 제공할 수는 없죠. 왜요? 한정되어 있다니까요. 국가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뽑혀서 받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기관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보호시설에 대한 욕구, 배우자의 중요한 뭐 상실, 고통 뭐 있을 수 있죠. 네,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판정이나 이제 사유, 예시를 이제 표 12-2에 해당이 되게끔 했는데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욕구되는 문제와 그 기관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들을 판단을 해서 우리 기관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타 기관에 넘길 건지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인테이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테이크가 무슨 뜻이냐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이제 발견을 하고 접수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이나 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인터이크라는 뜻 자체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당사자에게 사회복지사나 뭐 건강가정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도움이 있잖아요. 그게 도움이 무언지를 확인하고 그 기관이나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 기관하고 연결하는 그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거가 인터이크예요. 원래 그 뜻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발견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곳곳에 찾아가서.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를 통해서 그걸 정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뭐예요? 건강가정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직접 가정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또 대화를 해야겠죠. 대화를 해서 막그 A라는 초점으로 쭉 가야 되는데 다른 얘기, 자기 뭐 역사적인 얘기, 뭐 결혼했던 얘기, 애들 길렀던 얘기 막 쭉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 다 들어주시는 거죠. 면접 상담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면접 상담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대리나 가족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뭐예요 지금 실천 과정이니까 뽑아내는 거죠. 발견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인테이크라는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보도 정보지만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주거적인 이런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건강 상태도 어떤지, 심리 상태도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나 또 요구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드리겠습니까? 네, 도와주십시오.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계약은. 그렇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의 기대나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 프로그램의 기대, 수행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야 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한다면 필요한 응급조치, 약속과 조정, 뭐 등등등등, 뭐 기타 기관에 대한 어떤 통보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례 관리 실천 과정에서 또 하나는 사례 관리 과정은 1단계는 접수 과정이에요. 아까 계약 같은 거 한다고 했으니까 수집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유형으로 서비스를 필요한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결정은 서비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개입에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접수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으로 결정된 클라이언트들이 복합적인 뭐 요구와 현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현재에 대한 기능, 생활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능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갖고 있어야지만 종합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식으로 주거를 해야 되고 고용은 어떻게 해드리고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뚜루룩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초라고 하게 되면 기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정 과정을 통해서 이제를 갔다고 치면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거 366쪽에 있습니다. 사례 관리에 대한 사정 과정,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사정, 이분들에게 이런 문제 사정에 대한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거, 수입과 주거. 이 수입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적절한 수준을 충분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50만 원 갖고도 생활하고요. 누구는 500만 원 갖고도 부족하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공식적인 지원이나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대상이 되는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주거의 지역이나 환경, 주택의 소유나 여부, 주거에 대한 내부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주방 시설이나 전기 시설, 난방 문제, 뭐 화장실 상태, 뭐 실내 이동 시 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다리가 다치셨는데 뭐를 짚고 다녀야 되는데 지팡이가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이렇게 봉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제 직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절 많이 아파서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약간 개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이직이나 아니면 좀 기술이 없으면 스킬도 좀 가르쳐 드리고 아니면 구직할 수 있게끔 직업적인 어떤 거 연결시켜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의 안내, 평가, 배치, 훈련 이런 것들도 연결시켜 주는 고용에 대한 문제 사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제가 거의 뭐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활동을 하잖아요. 나이 들거나 홀로 계시는 분들일 텐데 대부분의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한 약간 문제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하여간 몸이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체적, 치의학적, 영양학적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과거의 병력이나 뭐 가족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적인 신념들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정신 건강이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주관적인 표현, 클라이언트들이 일상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안, 우울, 슬픔, 분노, 음주 있을 수 있죠. 커다란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찍 배우자가 죽거나 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뭐 우울함 뭐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고요.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일시적인 정서나 장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도 조금 더 가족하고 고립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상태나 주관적인 어떤 고독감을 양면으로 검토를 하고요. 친밀감이나 사회적인 어떤 통합, 그다음에 자아 존중감, 상호 원조에 대한 욕구 이런 것도 충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레크레이션과 여가, 그쵸? 얼마나 많이 지금 공부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얼마만큼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고, 여가를 또 하셔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는지요. 네. 컴퓨터 시간에 보면 제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책상에 앉아 계셔서 제발 쉬시라고, 병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 근데 지금 공부를 하시는 이 2년 동안의 기간이 지금 2학년들이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몸 관리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조금 더 약간 삶의 질을 높이고자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공부로 인해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지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공부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가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스트레스를 푸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싶냐. 뭐 이렇게. 뭐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책에서 읽은 거라. 그러면 머리를 감아라. 그러면 상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한 주를 아주 기분 좋게 보내고 싶냐.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않지만 목욕을 싹 해라. 때를 밀고 목욕을 해라. 스크럽을 제거해라. 그러면 한 주가 또 좋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한 달을 또 행복하게 보내고 싶냐. 그러면 뭐 약간 산을 갔다 와라. 푸른 물을 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년을 즐겁게 살고 싶냐. 그러면 여행을 다녀라. 그리고 전반적인 삶을 조금 더 풍족하게 살고 싶냐. 독서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여가를 통해서 뭐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사항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일단 건강가정사를 되시는 분은 이런 걸 때 제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이 좋아야지만 좋은 시너지가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에는 활동, 클라이언트들이 독립적인 어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구적인 일상적인 생활이나 능력, 세면, 목욕, 옷 입기 이런 것들에 대한 동작인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기본도 안 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정신이 조금 안 좋으시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나이도 많고 아프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과 법률적인 원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거동할 수 있는지, 원조가 필요한지, 아니면 평가하고 교통편이나 이런 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법적 보호자나 이런 상담이 필요한지도 또 판단을 해야 된다. 교육 열의와 교육 수준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뭐 옛날에 뭐 하셨어요? 직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화가 되는지, 사회성은 있는지, 지성과 문화적인 성장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례관리의 사정관리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대한 사정인데요.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사정은 어떤 약점이나 결함보다는 강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스스로 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잠재 능력을 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기능, 뭐 어디가 아파요. 약도 먹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약간 일이 된다.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에너지와 힘이 나올 수 있게끔 뭐 이런 거잖아요. 다들 결혼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거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신다고 한다면 이제 제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내 몸이 막 아파도 아이가 뭐 하겠다라면 막 일어나서 막 뭐 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네, 저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일어나서 아이 시켜서 먹여서 보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엄마랑 다 비슷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게끔 심리적으로 또 가족,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들을 체크업해야죠. 인식의 기능도 조금 판단할 수 있는지, 생각이 유연한지, 인식이 결합이 되는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 소통이 되는지, 뭐 이러잖아요. 아, 저 사람 앞뒤가 깡 막혔어. 막 이래도 그 세계에서는 또 그 사람이 또 유능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식의 기능 상태도 체크업을 해 보셔야 되고요. 감정의 기능 상태, 우울이나 뭐 근심, 걱정,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쵸? 생각이 많아서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어떤 이제 사고방식이 조금 저희보다 한 단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살기 바쁜 사람에게 그걸 보면 와, 저 사람은 미래적으로 좀 많은 거를 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질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런 것들도 체크업 하셔야 된다는 거죠. 행동적인 기능에 대한 상태, 타인에 대한 민감성, 협동성, 독창성.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다 꼴보기 싫어. 나 혼자 살아야지. 그럼 무인도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협동성, 민감성, 독단성 뭐 이런 것들, 경청의 기술, 자기의 표현의 기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보면 아우 저분 나이 드셨는데 되게 인자하게 생기셔가지고 사람이 정말 괜찮아. 막 이런 얘기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학도 오셨겠다. 어? 그렇잖아요. 지성인도 되셨겠다. 분명히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행동적인 기능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조금 더 파악하고, 그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쁜 마음씨, 네, 양보하는 마음씨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 이해 중에서 이제 사정의 권리, 클라이언트들의 지원 체계 능력 사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이제 지원 체계의 능력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체제에서는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지역사회 공공기관, 뭐 단체, 뭐 정부기관도 다 포함하는 거겠죠. 이렇게 통해서 뭐 종교 집단이면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해당이 되는 게 이제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적인 게 종교 집단, 이웃, 친척, 가족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이름 관계, 관계질, 서비스의 종류, 그들에 대한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부담하는 정보를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양에 대한 적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이 이분이 이걸 해드렸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요번에 챕터는 제가 다 끝내기가 조금 어렵네요. 396쪽의 라번부터는요. 네. 다음 시간에 해야겠습니다. 몇 장 안 남아서 끝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씩 또 설명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뒷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힘드시죠? 1시간 15분이 길면 길고요. 짧으면 짧긴 한데 네.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준비하고 먼저 뭔가를 찾아보고 했던 그 부분이 10개라면 시간의 부족에 의해서 그걸 줄여서 지금 우리 3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사실. 3시간짜리 수업인데 그걸 1시간 15분에 함축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저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살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시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